우리나라 부채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 부채의 상당 부분을 이제 부동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부채를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했는데 생산성이 없는 곳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페이백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저성장으로 일정 부분 오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도시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양극화를 벗어나서 최근에는 초양극화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가구 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령자 중심으로 가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앞으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한국은행 보고서를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니까 워낙 그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제시했고, 근데 그 어떤 다른 영역보다 부동산과 건설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오히려 또 저성장을 야기하는, 그러니까 같은 돈이 투입이 돼도 그게 소위 승수 효과를 나타내서 경제를 또 도약시키는 방향으로 돈이 몰리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일종의 지적해 준 보고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앞서 우리 토론을 할 때 말씀해 주셨던 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현금, 예금성 자산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산 관리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결합해서 한번 견해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은행 보고서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부채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 부채의 상당 부분을 이제 부동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중국은 과학기술 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도 물론 부동산에 많이 투자했는데요.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과학기술 투자도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그게 이제 페이백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부채를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했는데 생산성이 없는 곳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페이백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저성장으로 일정 부분 오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책 당국에서 가격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격을 시장에만 맡겨놓을 것인지 안 그러면은 제도를 통해서 조정할 것인지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자원 배분에서 크게 이제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 내 돈을 어디에 넣느냐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으니까 사람들은 그걸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정책 당국자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1년 버는 돈보다 부동산 가격이 한 해 더 많이 오른다.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그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부동산 공급을 늘리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요. 그건 정부의 정책적으로 일종의 미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특징도 있겠지만은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요. 그다음 또 하나가 또 자원이 어디에 집중되냐면은 아시다시피 요즘 이과는 의사, 그다음에 문과는 변호사 이렇습니다. 그쪽에 이제 자원이 다 집중되다 보니까 정작 이제 과학 기술이나 이런 쪽에 이제 자원이 덜 집중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심 탈레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어떤 확대 재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는 사실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확대나 잠재성 면에서 훨씬 적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그 과학 기술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한 천재가 엔비디아를 만들어내니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앞으로 잠재성이 있는 곳에 대한 투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너무 앞으로 잠재성이 없는 부분에 뛰어난 인재를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페이백을 받게 됩니다. 그 페이백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중국한테 기술을 추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추격당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백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미.
중국은 뭐 의사나 변호사에 대한 그렇게 페이가 세지가 않으니까요. 그걸로 창업을 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몰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자원의 배분 기능이 아주 좀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이라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으로서는 아주 이제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페이백 받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이 구조를 바꿔 놓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는 이제 정부의 정책 당국자가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인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어떤 부분에 정확한 질문을 제가 그러면 예. 제가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정확하게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으로서는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좀 준비. 그 부분도 제가 곧 예. 질문 한번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대가를 현재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백을 받을 것이다, 받고 있다. 그러니까 대가를 현재 치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국가의 인센티브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자산 관리라는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강하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데 그것은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데 돈이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효율적인데 생산성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으로는 정작 돈이 덜 몰리니까 인센티브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 중국으로부터 추격이라든가 추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약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재라는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봐도 소위 그런 의사라든가 그런 업종이 인센티브 시스템이 높으니까 공학자가 갖게 될 인센티브보다 높으니까 그쪽으로 또 고용 구조가 또 내몰리고 그럼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영역으로 내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뭔가의 현재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의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한국 부동산이 사실은 너무 오른 것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신 거 너무 올랐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박사님이 뭐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실지 몰라도 큰 틀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한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현상이 맞는지 아니면 뭔가 조정의 국면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시장에 이제 맡겨 놓았다고 본다면요. 이제 일본도 이제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보다도 훨씬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도시에 다 모아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이제 이것도 페이백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도시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방 효율화, 지방을 이제 분산하더라도 계속 이제 결정적인 영향은 없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동산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부동산은 저는 여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이제 양극화를 벗어나서 최근에는 초양극화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뭐 저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만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가구 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령자 중심으로 가구가 형성됩니다. 고령자들은 이제 뭔가 생활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큰 집을 갖고 있어봐야 거기서 이제 돈은 안 나옵니다. 물론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주택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예를 들어 1에서 한 10까지의 부동산의 퀄리티가 있다고 그러면은 10에 해당되는 것 그것은 뭐 어디든 살아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여전히 지속되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한 7, 8에 해당되는 곳 1, 2, 3, 4, 5는 이미 이제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6, 7도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7, 8, 90에서 이제 7, 8도 같이 이제 사람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90이 너무 비싸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앞으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자가 자꾸 많아지고 가구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7, 8 정도에 위치한 정도의 부동산은 조금 리스키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초양극화가 올 것이라고 의견을 주셨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은 특히 노후 준비, 은퇴 후 삶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또 추가적으로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이런 것들이 대가로서 어쩌면 제로 성장을 갖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 제로 성장 하에서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는 또 노후 준비를 하는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로서는 예금 혹은 부동산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영역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충분히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라 이쪽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예금과 부동산은 철저하게 국내 자산입니다. 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금이 이제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년, 2년으로는 견고한 것이죠. 그런데 10년, 20년으로는 전혀 견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보다도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돈의 가치를 감가상각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가에 취약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물가하고도 관련된 것인데 철저하게 원화 자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변하면 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의 리스크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래서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견고하다고 보시는데요. 길게 보시면은 견고한 자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자산을 좀 더 장기적으로 견고한 부분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주식이나 부동산이 장기적으로는 견고한 자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서식지를 좀 옮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이런 쪽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불안해하는 게 당연히 가격의 변동이 있습니다. 10년 동안도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자산을 옮기되 인컴을 주는 주식 자산, 인컴을 주는 부동산 자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배당을 주는 주식.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임대 수익이 있는 그런 부동산. 이런 것들이 그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 상승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채권도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좀 전문 영역이긴 한데요. 채권의 표면 금리가 높으면 듀레이션이 짧아집니다. 중간중간 내가 인출해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짧아진다는 것은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표면 금리가 0%면 듀레이션이 가장 길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더라도요. 중간에 내가 받는 인컴이 있는 것과 인컴이 없고 순전히 가격이 오르는 것만 비교할 때는 인컴이 있는 자산이 훨씬 위험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셨는데 10년 동안에 가격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근데 내가 이 주식은 1년에 한 4에서 5% 배당을 준다 하면은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캐시로 걷어들인 돈이 한 50%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격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이제 그런 서식지를 자본 자산으로 옮겨가되 인컴 위주의 자산을 꼭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내가 자산의 기준을 정해서 살펴볼 때 내 자산이 이제 인컴이 있는가, 좋은 인컴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길 때 세 가지 기준입니다. 첫째, 내 자산은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장기 구매력. 예. 예금 보면은 장기적으로 구매력 유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환율 가치 변화에 쏠리다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자산을 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걸 가진다고 할 때 이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이나 중간중간 인컴이 있는 자산을 갖는 것.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래서 인컴 구매력.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이제 텍스 이피션트한 비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짜 점심입니다. 네. 리스크를 취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놓는 즉시 텍스 면에서 그냥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ISA 계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세금 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곳, 이런 계좌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저는 그래서 텍스 이피션트, 텍스, 그다음에 인컴, 그다음에 구매력, 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재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야 한다. 네. 명확하게 또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퇴 전문가로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1시간 가까이 그렇게 쭉 대담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박사님께서 남겨주셨던 그 어록 중에 가장 좋은 상속은 부모의 안정된 노후다. 굉장히 좋은 어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포함해서 우리 은퇴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좀 이런 어떤 투자 관점에서의 마음가짐, 혹은 뭐 투자 철학, 또 투자에 임하는 태도, 이런 면에서 꼭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한 말씀 꼭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그 중에 말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쓰게 된 부분이 이제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가 활용하지 않고 내 자녀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걸 꼭꼭 가지고 있겠다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썼습니다. 주택을 충분히 주택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을 옮기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가 소비에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손주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노후 준비가 부모가 주택연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이렇게 해서 딱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오히려 자녀가 훨씬 편하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이제 자녀가 내 일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요. 이제 요즘은 이제 결혼을 할 때도 상대방 부모님이 얼마나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게 그 부모님이 가진 부채나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기반을 탄탄히 잡고 나가야 될 젊은 이제 청년들이 한 10년, 15년을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이 이제 노후 준비를 자기 스스로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주택의 활용, 연금의 준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면서 했던 것인데요. 결국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60세라는 것 이런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60세,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댓글에서 받는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데요. 평생 일만 하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 공적연금을 18% 정도 보험료를 냅니다. 우리나라는 9% 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서구 사람들은 공적연금 납입 기간이 한 35년 됩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받는 사람들 20년이 채 안 됩니다. 네. 앞으로 2050년이 되더라도 24년 정도 납입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납입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다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부득불 이제 어느 정도 일자리 시장을 이제 60대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구 사람들은 어차피 정년이 65세라서요. 60대 그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조금 글로벌한 기준에서 보신다면은 60세라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퇴직 전에라도 내가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준비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55세, 60세 이렇게 나가더라도 향후 한 60대 10년 정도 내가 어느 정도의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것,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뭐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강조를 하면은 뭐 평생 현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저는 평생 현역이라기보다는 적어도 60대 10년 정도는 일자리 시장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를 위해서 나한테 투자하는 것,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나에 대한 투자.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나에 대해 투자하라. 나의 은퇴 연령을 60으로 정하지 말라. 굳이 60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해 보시고 어떤 시점이 적절한 은퇴 연령 시점인지 스스로 판단하셔라. 60이라고 예. 정해내려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은퇴를 만나면 은퇴를 죽이라는 말을 해놨는데요. 그게 네. 이제 60세라는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네. 박사님의 책 저도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실 걸 추천드리고 우리가 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들도 은퇴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 박사님도 은퇴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한 100세까지 계속 이런 메시지 꾸준히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한 75세까지만 하려고 75세까지만. 그럽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50년 경제전망까지는 꼭 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저도 역시 더 길게 하시면 더 좋을 길게 전 더 길게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가 조금 노련한 사람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스티븐 로치 같은 사람 나이가 지금 거의 80대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너무 조로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예, 그 부분은 대표님도 좀 길게 보시면 네. 어떠실까 싶습니다. 조언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정말 수명도 늘리고 건강 수명도 늘리고 은퇴 시점 연령도 늘려서 건강한 삶을 또 모두가 영위할 수 있는 또 건강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이상 토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